최백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책을 내셨잖아요. 하도 책을 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책, 진짜 마지막 책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번 띄워보세요.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이야. 아, 돈의 문제잖아요. 경제는요. 교수님 이 책 피곤해 보이죠. 목표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아, 그래도 10,000부는 해줘야지. 자, 오늘 주제는 뭐나 망했다. 아, 진짜예요. 2024년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할 만한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예. 무서운데. 지금 물가만 빼놓고는요 다 추락하고 있거든요. 성장률입니다 이게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연간 성장률이에요. 21Q4는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그다음에 22년 2분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차. 여기 마지막이죠, 여기가. 예. 문재성이 5월 9일 날 그렇죠. 퇴임했으니까. 이 빨간색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순수한 기간인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야. 지금 이 1.1%가요. 어떤 수치냐면은 일본의 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라고 흔히 얘기했잖아요. 92년부터 2001년까지 그 당시에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네. 그렇죠? 1.1%면은요. 국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50%는 소득이 늘 수가 없어요. 이게 평균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가계 소득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실질 소득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대단한 실력이야. 억지로 하기도 힘든.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가계 소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좀 이제 뭐 보복 소비다 해가지고 이제 남아 있었죠.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지난해 3분기에는 사실상 멈췄어요. 가계 소비가. 한나라 경제에서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하고 수출이 우리나라는 거의 한 45%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가계 소비가 멈춰버렸으니 수출이 그렇다고 좋은가? 경제가 그러니까는 정상일 리가 없죠 지금요. 그러니까 가게가 돈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가게가. 가계 소득을 강화시켜주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영업자들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업종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기껏해야 뭐 치킨집, 피자집 정도 해가지고 중산층, 중간층이라 하는 게 상위 30%에서 하위 30% 사이인데 이 사이가 소득이요. 월급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한 170만 원에서 한 300, 한 40만 원뿐이 안 돼요. 국세청 자료입니다. 더구나 물가까지 오르니까 못 쓰죠. 금리도 오르고 그래 이자도 갚고 쓸 돈이 없죠. 이건 경제학을 떠나서 상식의 문제입니다. 쓸 돈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 안 되죠. 뭐. 설비 투자도 봐보세요. 계속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잖아요. 오른쪽 보게 되면요.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경제가 근데 안 망해요?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확 줄었네요. 마이너스 연속으로. 마이너스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건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고 있죠. 모르죠. 이해를 못하고 앉았죠. OECD 국가 중 2등으로 잘하고 있다잖아. 바보. 삐! 설비 투자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것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이후에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집계를 한 거고 앞에 거는 이제 월별로 이제 통계청에서 집계를 한 건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줄어들죠. 근데 건설 경기는 뭐 최악이죠. 건설 수주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마이너스가 지금 그것도 한 30%, 40% 막. 그 10월 달에 갑자기 한 번 오른 건 뭐예요? 예산을 집행을 해주는 것이 특정 달에 몰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마이너스네. 예. 건설 투자가 그렇잖아요. 21년 1분기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무역결산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처음 보실 텐데, 지난해 1년 무역결산인데, 2022년 대비해서는 50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1년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21년도 수준도 회복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코로나 때인데, 회복이 안 됐다. 무역 수지가 2021년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에 293억 달러 흑자였었는데, 이게 이제 1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가면서
그때에 비해서 한 393억 달러의 이제 무역 수지 차이가 생긴 그러니까 거죠.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마지막 해, 코로나 때 기준해서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2023년 한 해를 온전히 집권한 걸 비교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거의 400억이네. 예.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거의 300억. 무역 수지. 대중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400억이네. 이거는 중국하고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이죠. 미국으로 협력했다는데 중국 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되게 이제 반도체하고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을 15개를 집계를 따로 합니다. 이게 한 83% 차지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고 반도체를 제외해도 한 63%가 14개가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를 제외한 14대 수출도 176억 달러를 줄어들었어요. 지난해는 3,859억 달러 줄어들었으니까 반도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예. 14개 합이 63%인데 그것도 마이너스 176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모든 게 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물가만 빼는 거 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중국 수출은 지금 뭐 19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2022년 6월 달에 나토가 가지고 탈중국 선언을 하고. 그렇죠. 딱 그때부터예요. 예. 탈중국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탈중국 선언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건. 예. 자초한 일이고 일으킨 일이에요. 이걸 국내 전문가들이 상당히 비겁한 게 이게 무슨 중간재를 작업해서 나타나는데 중간재 작업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중국이요. 품목을 다 들여다봤거든요. 품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 안 해도 되는 것들, 아세안에서 수입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부러 바꾼 거죠. 근데 진짜 저는 최백은 교수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은 너무 많으시지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뻔한 건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를. 중국 때문이라고 말하면 윤석열 때문이란 말이거든요. 경제학자들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을 안 하니까, 헛소리 계속 했잖아요. 공허한 소리만 계속 하죠,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참 비겁하지 않으시고, 다 좋은데 말을 좀만 줄여주세요. 1년 전에 나왔을 때 정치 외면의 비용 청구서를 받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중동이 저한테 시비한 거는 이유가 수치로 얘기하니까는. 수치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는 그런 거예요. 교수님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 뭘 걸어야 될지 몰라서 끝까지 다 안 듣고 그럴지도 몰라요. 소득 감소하고 자산 감소하니 가계가 참 우울하죠. 그렇지. 기업들 봐보세요. 기업들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에 187조 원 정도로 정점 찍고 나서 쭉 지난해 떨어지고 올해도 떨어지고 있잖아. 계속. 기업들이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매출액이요 0.29%가 증가했거든 작년에 대비해서요. 근데 이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마이너스란 얘기야. 원자재값 다 오르고 해서 물가들 올랐잖아요. 제품 가격들이요. 그러니까 근데도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줄었네. 매출액도 사실상 0%잖아요 지금요. 물가를 고려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익을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성장이 중단된 거예요. 성장이요. 이게 끔찍한 거죠. 순이익도 절반 가까이 줄었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은행 쪽으로 이게 연체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가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업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성한대가 하나도 없어. 지난해는 그러니까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별게 아니라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작년에 딱 그런 상황이죠. 뭘.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올 말 정도에는 저는 디플레이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영끌 쪽들 이들이 소득이 굉장히 취약해요. 소득이 취약한데 왜 대출받아서 그랬느냐? 집이 오를 것 같아서 산 거죠. 이자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웬걸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니까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차압당하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약한 고리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매물 증가하고 자산 가치 하락하면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투입한 거 아닙니까? 40조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탱시키려고 네. 특례 보금자리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게 정책주택금융이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이 폭등을 했어요. 경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기간 투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이 이제 그러니까 뒤를 이어서 민간 주택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 9월 이후부터 다시 또 이렇게 거래량도 줄고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반짝했죠. 예, 재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특례론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저출산 대책을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죠. 이 주택 가격 떠받치려고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신생아 특례론은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요. 신생아 특례론의 가장 낮은 금리 구간이 1.66%입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9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매입하는데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건데 1.66%까지 가는데 특례 보금자리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이자 혜택이냐면 최대 1년에 145만 원이에요. 이자 혜택이 예. 특례 1년에.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예, 145만 원이 줄어드는 거야, 이자가. 1년에. 그거를 5년 동안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는 게 아니라 5년간. 예? 그러면 그게 한 7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총액이요. 그치. 최저로는 한 45만 원 정도 1년에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5억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대출을 받았을 때. 지난해 근데 1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걸 보니까는 한 4점 몇 퍼센트 줄었는데 그걸 9억 원짜리 집을 기준으로 해보니까는 한 4천만 원 이상이 하락했어. 그리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보니까는 한 6천만 원 이상이니까 줄어들었어요. 평균으로. 예, 평균으로요. 그러면 4천만 원, 6천만 원 집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자 100몇십만 원 혜택 보겠다고 집을 사냐? 넌 사겠냐? 내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자가 그렇게 별로 혜택이 크지 않네요. 그랬더니 1%라서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1년에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한 14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최대니까요. 그걸 5년 동안 그 정도 혜택을 주고 그래가지고 와서 집 사라는 거예요. 5년 동안 다 해도 1,000만 원의 이자 혜택이 안 되는데. 그렇죠. 750만 원인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예. 1,000만 원 이자 혜택을 준다고 5년 동안 집을 사겠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뒤에 제가 붙여놨나? 제가 해놓고 나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이 있잖아요. 한번 넘겨봐 보세요. 있나? 무서워요, 교수님. 아직도, 자료가 아직도 있나? 아직도 있네. 이게 제가 이자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넘겨봐 보세요. 그림을. 또 있어? 아니, 그림을. 끝도 없이 자료가 나와! 이게, 일본이 91년 1분기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주황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일본도 80년대 말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주택 가격이요. 지금 꺾이는 건 우리가 더 빨리 꺾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보세요. 또 있어! 화수분처럼 자료가 나와! 아니야. 자, 일본이요.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니까는 금리를 막 파격적으로 내려요. 8%대에 있던 거를 일본 중앙은행이 콜 금리를 당시에 썼었는데 1% 밑으로까지 쫙 내립니다. 공격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세월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기점에 네. 일본의 금리가 8% 수준이었는데 이걸 쫙 내려가지고 거의 제로 금리 가까이 됐지, 네, 지금은. 이렇게 내려요. 내리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져. 왜 그렇겠어요? 똑같은 거야. 신생아 특례론하고. 집값 하락이 이자 비용 줄여주는 것보다 더 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겠냐고. 안 사죠. 그래서 이건 정책에 실패합니다. 그 이자 비용이 적어도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 정도는 보존을 해준다는 게 있으면은 가지만은 그게 안 되는데 누가 저기 미쳤다고 저기 몇백만 원 혜택 보자고 집값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들어가겠냐고요. 그러고.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게 안 살아난 거예요.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건 좀 우스갯소리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제 교육 종사자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창의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아이들은 똑똑한데 교육이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특정 과제 이렇게 주면은 벌써 베껴서 잘 만들어내요. 근데 데이터를 소개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 힘들어요, 애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행정고시 출신의 가장 성적 좋은 애들은 기재부에 있잖아요. 교수님, 어디가 우스운 겁니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으라고 해서 근데 제가 웃으려고 뭐냐면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정부 정책도 해외 걸 베끼게 합니다. 이건 제가 베끼기를 해. 일단 웃긴 웃어야죠. 우스갯인데.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90년대하고 똑같아요. 90년 11월 달에 뉴욕타임스에 그때 크게 났던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의 기업 이름이 교화입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데 얘가 파산을 해요. 그리고 91년 1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태원건설 지금 워커 들어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돈 상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데 거기도 자민당이 건설회사들한테 많이 정치자금 이렇게 유착이 많이 돼 있거든요. 건설회사 살려주기 해가지고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펼쳐요. 80년대 후반 토목건설에 투자하는 그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할 때 그게 한 27조 엔뿐이 안 됐는데 90년대에는요 110조 엔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일본의 정부 부채가 급증하게 된 시작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경제 회복은 못 만들어내면서 부채만 계속 증가를 하고 앉았으니까. 세금으로 결국은 건설 업계 먹여 살린 그렇죠. 거네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건설 국채를 엄청 발행을 늘려요. 근데
못 살아나지. 못 살아나고 2001년도에 대규모 파산이 일어난다. 일본 건설회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값 떨어진 상황 속에서 누가 사냐고요. 그러니까 금리도 내리고 정부가 막 재정 투입까지 했는데 얘네들 조금 지원해 주게 되면 80년대까지 잘 나가던 기업들인데 살아나겠지 한 거예요. 근데 웬걸 갈수록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민간 수요가 안 살아나니까는. 그러니까 뭐 장사가 없죠.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그 이후로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나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10년을 보내고 나서 99년도부터 일본이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산업활력재생법이라는 게 박근혜 때 만든 기업활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돈 못 버는 사업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리만 하고 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산업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창조 산업 육성을 내세웁니다. 박근혜가 창조경제 그거 두 개 그대로 베낀 거야. 우리나라 다 베껴요. 창조 경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야, 진짜.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방송 나가가지고 일본이 창조 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뭐 듣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뭐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토목건설 사업에다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을 75%를 상반기에 땡겨가지고 지금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설사 지원해주는 돈이 여기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 터지지 말라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게 지금 금리 이렇게 못 내려요. 일본은 금리도 이렇게 바닥까지 내릴 수가 있었었지. 그것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후에 보니까 1.1% 떨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1.1% 떨어진 상태야, 지금요. 이미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일본의 전례로 보아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압축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도는 속도인 화폐 유통 속도도 일본을 그냥 거의 따라 붙어가지고 붙었죠. 일본이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이게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서민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 낮추고 돈 풀어도 일반 서민한테는 돈 안 가요. 그 돈. 경제학 교과서에는 금리 낮추고 돈 풀면은 소비 살아나고 투자 살아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안 먹혀요. 일본이나 대한민국에서는요. 땀 흘려 일하는 곳으로 안 가고 주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데로 돈이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쉽죠. 자, 그런 이유로 올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집값이 계속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이 없는 분들 좋아하죠. 마지막이야. 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 교수님. 소비 다 죽어버려요. 자, 이 2024년 첫 방송으로 올해 경제 전망 교수님 보시기에는 큰일 났다. 그렇죠.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교수님, 그렇게 쭉 가서 바로 탄핵으로 가시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이 살아야지 무슨 대통령이 살아야 됩니까? 국민이 살아야지.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거 잘하셔야 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